윤미정은 남편의 기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밤 거실 책장 위에 먼지 쌓인 라디오를 내려놓았다. 10년 전 그날 이후 한 번도 켜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남편 박준호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의 프리랜서 기자였고 이 낡은 AM 라디오는 그가 출근길에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날 미정은 라디오를 꺼내 베란다 구석에 던져두었다가 한참 뒤에야 닦아서 책장 꼭대기에 올려놓았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지만 버릴 수는 없는 곳에. 오늘은 성당 찬양대 연습이 일찍 끝나 집에 일찍 들어왔다. 저녁을 대충 때우고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라디오가 눈에 들어왔다. 배터리가 녹슬었을 텐데 켜지기나 할까? 미정은 물기 묻은 손을 닦고 라디오를 내려 식탁에 앉았다. 배터리 칸을 열자 예상대로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다. 휴지로 닦아내고 서랍에서 새 건전지를 꺼내 끼웠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이 흘러나왔다.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KBS, MBC, 교통방송 익숙한 목소리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러다 주파수 사이 빈 구간에서 손을 멈췄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10분이었다. 미정은 라디오를 끄려다 말고 그냥 켜둔 채 차를 끓이러 부엌으로 갔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런데 리듬이 있었다. 미정은 주전자를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왔다.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재즈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목소리.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미정의 손이 멈췄다. 목소리의 톤, 쉼표를 두는 방식, 끄틈을 살짝 올리는 버릇. 준호였다. 아니, 준호처럼 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라디오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내일은 날씨가 좀 풀린대요. 하지만 아침 출근길 107번 버스는 조심하세요. 브레이크 개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미정은 라디오를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방송은 짧은 음악 한 곡을 틀고 다시 목소리가 이어졌다. 검은 벽돌집 골목길. 비 오면 담장 조심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잡음만 남았다. 미정은 주파수를 앞뒤로 돌려봤지만 같은 목소리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라디오를 식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환청일까? 아니면 누군가 남편의 목소리를 흉내낸 걸까? 하지만 그 억양, 그 쉼표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성당 가는 길에 107번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쳤다. 평소처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류장 기둥에 붙은 공지를 보았다. 107번 버스 임시 운행 중단 차량 점검. 가슴이 철렁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성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107번 버스, 뭐 문제 있었대? 응. 아침에 브레이크 고장 나서 차고지로 회송됐다더라. 다행히 승객 태우기 전이었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자가 물었다. 왜? 너 그 버스 타? 아니, 그냥 오후에 비가 내렸다. 미정은 우산을 쓰고 검은 벽돌집 골목길을 지나갔다. 평소 지나다니던 길이었다.
골목 안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담장 일부가 무너져 인도를 막고 있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고 했다. 주민 한 명이 말했다. 어제 저녁에 동네 문자 돌았잖아요. 비 오면 이 골목 조심하라고. 그래서 다들 안 지나갔대요. 미정은 문자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들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11시 13분이 되자 라디오에서 다시 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정아, 이번엔 이름을 불렀다. 미정은 숨을 멈췄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지? 그녀는 라디오를 껐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2번이나 눌렀다. 방은 고요했지만 귓가에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맴돌았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어 방송국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편성표를 확인했다. 밤 11시 이후엔 심야 음악 프로그램만 있었다. 사연을 읽어주는 남자 진행자의 프로그램은 없었다. 다음 날 미정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다. 안내 직원은 친절했지만 단호했다. 죄송합니다만 밤 11시 이후 해당 프로그램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방송국과 혼동하신 건 아니신지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라디오를 바라봤다. 라디오는 아무 말 없이 거기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 밤 11시 13분 그 목소리는 다시 올 것이다. 미정은 사흘째 밤 11시 13분을 기다렸다. 이번엔 준비를 했다. 공책과 펜을 옆에 두고 휴대폰 녹음 앱도 켜뒀다. 시계 초침이 13분을 가리키자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미정아, 서랍을 열어봐. 3번째 칸. 미정은 숨을 죽이고 거실 서랍장으로 갔다. 3번째 칸을 열자 오래된 서류 봉투들 사이에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나왔다. 라벨에는 준호의 필체로 2015년 3월 12일 미안해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이 사망한 날 이틀 전이었다. 들어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야. 라디오는 다시 잡음만 남겼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들고 침실로 갔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 테이프를 넣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건 방송 멘트가 아니었다. 녹음 일기 같은 것이었다. 오늘 재개발 현장을 다시 갔다. 안전 진단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숫자가 맞지 않아. 누군가 수치를 고친 것 같은데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구청 담당자가 자꾸 피하고 시공사 측 사람들은 취재를 방해한다. 내일 한 번 더 가봐야겠다. 미정이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조금만 기다려줘. 테이프는 거기서 끝났다.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다. 준호는 사고 이틀 전까지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10년 동안 미정은 남편이 단순 공사장 사고로 죽었다고만 알고 있었다.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렸다는 경찰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 다음 날 아침 딸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괜찮으세요? 성자 이모가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난 괜찮아. 성자가 왜 그래? 라디오에서 이상한 방송 듣는다고 하던데요. 엄마,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AI로 목소리 합성하는 거 다 가능하거든요.
미정은 잠시 말을 잃었다. 지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107번 버스와 담장 붕괴는 그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같이 병원 한번 가보시죠. 난 아프지 않아. 미정은 전화를 끊고 준호의 서재로 갔다. 10년 동안 손대지 않은 방이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수북했고 서류 상자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신문 스크랩, 인터뷰 메모 사진들, 그리고 한 파일에서 재개발 현장 관련 자료들을 발견했다. 안전 진단 보고서 사본이 2장 있었다. 하나는 구청 결제 도장이 찍힌 것, 다른 하나는 도장이 없는 초안이었다. 미정은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숫자들이 달랐다. 철근 직경, 콘크리트 강도, 집안 치마 수치. 초안의 숫자들은 모두 기준치 이하였고 결제본은 기준을 겨우 넘겼다. 준호는 빨간 펜으로 숫자 옆에 작은 점을 찍어 놓았다. 조작된 부분을 표시한 것이었다. 미정은 손이 떨렸다. 남편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다. 그는 뭔가를 쫓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고 싶어 했다. 그날 밤 미정은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다. 11시 13분 목소리가 돌아왔다. 첫 번째 사람을 찾아야 해. 경비 아저씨, 수첩에 번호가 있어. 미정은 준호의 수첩을 뒤졌다. 현장 경비 김철수라는 메모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저 박준호 기자 부인입니다. 혹시 2015년 재개발 현장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기억하죠?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모님. 그건 남자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다. 안전 점검이 2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대로 했고, 한 번은 기자들 못 들어오게 막고 했죠. 저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윗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증언이었다. 살아있는 증언이었다. 혹시 그때 사진이나 자료 같은 거 남아있나요? 글쎄요. 제가 CCTV 모니터를 폰으로 찍어둔 게 있긴 한데,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사흘 후 미정은 경로당 근처 카페에서 김철수를 만났다. 그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흐릿했지만 현장 입구에서 누군가가 기자들을 돌려보내는 장면, 그리고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양복 입은 남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미정은 그중 한 사람을 알아봤다. 당시 구의원이었던 오명호였다. 그날 밤 11시 13분 라디오는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지하 주차장, B층, 전기 스위치 뒤를 봐. 미정은 주저했다. 그 건물은 이미 철거되었다. 하지만 지하 주차장은 아직 남아있을 수도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지은은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엄마를 따라 폐건물 앞에 섰다. 10년 전 붕괴 사고가 난 재개발 현장이었다. 건물은 철거됐지만 지하 주차장은 위험구역으로 묶여 그대로 남아 있었다. 출입금지 테이프가 나풀거렸다. 엄마,
여기 왜 온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뭐가요? 그 라디오가 또 말했어요? 미정은 대답 대신 테이프를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한숨을 쉬며 뒤를 따랐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B2층까지 내려갔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전기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 미정이 벽을 더듬자 지은이 구석을 가리켰다. 저기요. 낡은 철제 스위치 박스가 벽에 붙어 있었다. 미정은 박스를 열려 했지만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다. 지은이 차에서 가져온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었다. 박스 뒤쪽 벽과 철판 사이 틈에 플라스틱 봉투가 끼어 있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꺼냈다. 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4장이 들어 있었다. 색이 발해 있었지만 형체는 알아볼 수 있었다. 안전 펜스 뒤로 밀려난 사람들, 현장 입구를 막고 선 경비원들, 그리고 한 장엔 승용차 옆에서 누군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는 양복 입은 남자가 찍혀 있었다. 오명호였다. 이게 뭐예요? 증거야. 지은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녀는 이런 것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엄마. 이거 진짜면 큰일인데요. 그래서 아빠가 쫓고 있었던 거야. 그럼 아빠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다. 일단 나가자.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날 밤 11시 13분 라디오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327번 버스 종점. 소방서 옆 경로다. 두 번째 사람이 거기 있어. 다음 날 미정은 생전 처음 가보는 327번 버스를 탔다. 버스는 도시 외곽으로 한참을 달렸다. 종점에 내리니 작은 소방서 건물이 보였다. 옆 단독주택 1층에 은빛 경로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노인 몇 분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2015년 재개발 현장에서 일하셨던 소방 관계자분 계신가요? 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60대 후반쯤 돼 보였다. 왜요? 저는 그때 돌아가신 박준호 기자의 부인입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미정도 따라 나갔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안전점검 보고서 말씀이시죠? 숫자는 맞았어요. 근데 측정 시간을 바꿨습니다. 시간이요? 오전에 측정한 걸 오후로, 오후 걸 오전으로. 습도랑 온도가 다르면 콘크리트 강도 수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겨우 맞춘 거예요. 미정은 가방에서 준호의 노트를 꺼냈다. 측정 시간이 24시간 표기로 꼼꼼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구청 결제본은 AM, PM 표기였다. 오전과 오후가 바뀌어 있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어요. 상부에. 근데 묵살됐죠. 저는 보조였고 실무 책임자는 그쪽 사람이었으니까요. 그쪽이요? 건설사 고문으로 가신 전직 소방 간부님이요. 미정은 무릎에 힘이 풀렸다.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원본 측정 데이터입니다. 제가 몰래 복사해 뒀어요.
양심에 걸려서 이제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날 저녁 미정이 집에 돌아오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괴담 팟캐스트 진행자 최서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소문 들었어요. 유령 라디오 방송 들으신다면서요? 어떻게? 이런 쪽은 소문이 빨라요.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청취자들이 정말 좋아할 이야기거든요. 미정은 불쾌했다. 이건 놀거리 괴담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이야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진지하게 다루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알려져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를 끊었지만 찝찝함이 남았다. 그날 밤 11시 13분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들이 신혼 때 즐겨 부르던 듀엣곡이었다. 그런데 가사가 틀렸다. 준호가 항상 틀리던 그 부분, 사랑한다를 사랑해요로 부르는 버릇 그대로였다. 미정은 눈물을 흘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AI가 합성할 수 없는 둘만 아는 실수였다. 노래가 끝나자 목소리가 말했다. 미정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서. 미정은 라디오를 꼭 껴안았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웠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명호 측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허위사실 유포하면 대응하겠다고. 우린 거짓말 안 했어. 알아요. 그래서 제가 USB의 시값이랑 사진 촬영 시각 메타데이터 보냈어요. 물증이 있다고. 미정은 미소 지었다. 딸이 자랑스러웠다. 고마워. 지은아, 엄마, 저 이제 믿어요. 그 라디오. 지은이 소개한 회계사 이준혁은 USB에 담긴 하청업체 계좌 내역을 이틀 동안 분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작은 하청업체들이 적자 상태일 때 갑자기 큰 돈이 입금되고 며칠 후 그 돈이 기부금 명목으로 빠져나갔다.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했다. 이상한 건 기부처가 전부 같다는 겁니다. 이준혁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녹색도시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이 반복됐다. 이 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미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오명호. 맞습니다. 돈의 방향이 명확해요. 건설사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재단으로, 재단에서 어디론가 다시 흘러갔을 겁니다. 지은이 물었다. 이거 고발할 수 있어요? 물증은 있는데 시효가 문제예요. 10년이 지났거든요. 하지만 언론에 공개하면 여론 압박은 가능하겠죠. 그날 밤 미정은 평소보다 일찍 라디오 앞에 앉았다. 11시 13분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긴 침묵이 흘렀다. 정적 사이로 미세한 전파음과 어디선가 들리는 벽시계 소리만 들렸다. 미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침묵도 신호였다. 준호는 말없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미정은 라디오를 분해하기로 했다. 오래된 전자기기 수리점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다. 수리공은 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트랜지스터 하나가 순정이 아니네요. 누가 바꿔 끼운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가요? 구형 부품이에요. 요즘은 안 쓰는 거.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수리공이 확대경을 건넸다. 트랜지스터 표면에 작은 흠집이 있었다. 자세히 보니 숫자였다. 113. 미정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일부러 표시해둔 것이었다. 혹시 이거 다른 라디오에도 쓸 수 있나요?
이론상으론 가능한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울렸다. 최서현이었다. 팟캐스트 1화 올렸어요. 유령 라디오 특집. 반응이 폭발적이네요. 제 허락도 없이요. 목소리는 변조했어요. 걱정 마세요. 근데 댓글 좀 보세요. 재밌는 게 많아요. 미정은 전화를 끊고 팟캐스트를 검색했다. 댓글란에는 수십 개의 글이 달려 있었다. 그중 몇몇이 눈에 띄었다. 나도 98년에 들었어요. 밤 11시 13분 AM 라디오에서 2003년 겨울 아버지 목소리 같은 방송 들었는데 편성표엔 없었음. 2015년에도 들었다는 사람 봤어요. 그때 재개발 현장 사고 나기 직전이었대요. 미정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모두 과거형이었다. 그리고 모두 누군가 중요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다. 저녁에 한동진이 찾아왔다. 아마추어 무성클럽을 운영하는 은퇴한 통신공학자였다. 지은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라디오와 노트북을 연결해 전파 분석을 시작했다. 흥미롭네요. 이 시간대엔 분명 간섭 흔적이 있어요. 대기 굴절이나 해안 반사로 오래된 신호가 잡힐 수 있죠. 그럼 정말 과거 방송이 지금 들리는 건가요? 이론적으론 가능해요. 전파는 사라지지 않고 우주로 퍼져나가니까요. 특정 조건에서 반사되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제 이름을 부르죠? 왜 지금 필요한 말만 정확히 하죠? 한동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간섭이라면, 우연이라면 이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다음 날 미정은 녹색도시문화재단 건물을 찾아갔다. 1층 로비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다. 벽면에 후원자 명단이 걸려 있었다. 미정은 휴대폰으로 하나하나 찍었다. 건설사 이름들, 하청업체들, 그리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이름. 준호의 메모에 있던 어린이공원 문화장학이라는 삼각형이 떠올랐다. 돈은 공원 기부금으로 시작해 문화재단을 거쳐 장학금으로 위장됐다가 다시 주머니로 돌아갔다. 그날 밤 11시 13분 라디오는 오랜만에 긴 문장을 말했다. 미안해. 미정아, 너를 혼자 보냈지? 미정은 눈물이 쏟아졌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목소리는 계속됐다. 그때 나는 내가 말리는데도 현장에 갔어. 너는 위험하다고 했지. 맞았어. 나는 너를 고독 속에 밀어 넣었어. 미정은 흐느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다. 준호는 아침 일찍 나가면서 금방 올게라고 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방송이 끝나고 미정은 한참을 울었다. 울음이 멎자 분노 대신 방향이 남았다. 다음 날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DAT 백업 테이프 확보했어요. 아빠가 맡겼던 지인이 보관하고 있었대요. DAT?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요. 아빠가 인터뷰 녹음할 때 쓰던 거. 그 안에 당시 제보자들 목소리가 다 있대요. 어떻게 찾았어? 라디오가 알려줬다고 하면 믿으실래요? 미정은 웃음이 났다. 믿어. 사실 아빠 동료 PD님이 보관하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숨겨뒀대요. 그날 저녁 미정은 거실 한가운데 증거들을 펼쳐놓았다. USB, 폴라로이드, 회계자료, DAT 테이프, 후원자 명단.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에 적었다. 이건 남편의 부탁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일, 라디오는 조용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다. 내일 밤 11시 13분, 목소리는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알려줄 것이다. 미정은 식탁 위의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정렬했다. USB는 3개로 복사했고 각각 지은 이준혁 회계사 그리고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폴라로이드는 스캔해서 클라우드에 올렸다. 모든 파일에는 해시값과 타임스탬프를 별도 노트에 적어두었다. 법정에서 버틸 수 있는 증거 사슬을 만들고 있었다. 증거는 모이면 무거워진다는 걸 미정은 이제 알았다. 무게는 책임이 되고 책임은 용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10년 동안 남편을 잃은 피해자로 살았다.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 되려 했다. 오후에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오명호 측 법무법인의 내용 증명이었다.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조치 예정, 허위사실 유포 시 강력 대응 같은 문구들이 빼곡했다. 다음 날엔 오명호 본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사모님, 오래된 일 가지고 괜히 마음 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금 생각해 보시죠. 합의금요? 과거를 뒤적이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사모님도 따님도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미정은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지만 분노보다 확신이 컸다. 협박은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11시 13분 라디오는 이름을 불렀다. 3번째 사람. 송재민. 미정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준호의 대학 동기이자 라디오 방송국 선배였다. 하지만 준호는 재민을 집에 단 한 번도 데려온 적이 없었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미정은 오래된 연락처를 뒤져 전화를 걸었다. 벨이 3번 울리고 끊겼다. 다시 걸자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송재민 씨죠? 저 박준호 부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숨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왜요? 만나 뵙겠습니다. 사흘 후 미정은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송재민을 만났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다. 백발이 반이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차만 마시다가 입을 열었다. 2015년 3월 14일 그 현장에 가기로 한 건 저였습니다. 미정의 숨이 멎었다. 취재 일정이 제 담당이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저희 애가 갑자기 아파서 준호 형한테 부탁했습니다. 대신 가달라고. 그래서 네. 준호 형은 제 대신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죠.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다. 준호의 죽음은 영웅적 희생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대신한 출근이었다. 그 누군가는 10년 동안 침묵으로 살아왔다.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두려웠습니다. 말하면 제 잘못이 드러날까봐. 비겁했습니다. 송재민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현장 방송용 주파수 메모와 피로 얼룩진 노트가 들어 있었다. 준호가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적은 메모였다. 페이지 모서리에 11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게 뭐죠? 준호 형이 특별히 쓰던 시간 표기법이에요. 새벽 1시 13분. 형은 그 시간에 항상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습관이었죠. 미정은 노트를 받아들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정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아침 준호가 남긴 마지막 글이었다. 저녁에 한동진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송재민에게서 받은 메모를 보고 눈이 커졌다. 이 시간대 113은 도시 전파 난류가 잠잠해지는 구간입니다. 대기 역전층이 안정되는 시각이죠. 만약 신호가 반사된다면 이 시간대가 가장 적합해요. 그럼 정말 과거 신호가 돌아온 건가요?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굴절이 이름을 불러줄 순 없습니다. 굴절이 사과를 전할 순 없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공존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11시 13분, 라디오는 가장 긴 말을 했다. 미정아, 그날 아침 너는 조심하라고 했지. 날씨가 이상하다고, 현장이 위험하다고. 나는 재민이를 도와주겠다고 나갔어.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미정은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너를 고독 속에 밀어 넣은 건 나였어. 혼자 아침을 먹게 하고, 혼자 저녁을 준비하게 하고, 혼자 밤을 견디게 한 건 미안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계속됐다. 그런데 미정아, 너는 정말 잘 견뎠어. 지은이를 키우고 찬양대를 이끌고 혼자서도 잘 살았어.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나도 미안해. 미정은 처음으로 라디오에 대답했다. 더 붙잡아둘 걸. 그날 아침 더 강하게 말릴 걸. 아니야. 너 잘못 아니야. 방송이 끝나고 미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휴대폰을 들어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우리는 함께 증언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지은이 집으로 왔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이제 시작하자. 미정은 증거들을 가방에 넣었다. USB, 폴라로이드, 회계자료, DAT 테이프, 송재민의 메모, 한동진의 전파 분석 보고서. 10년의 침묵을 깰 무기들이었다. 어디부터 갈까요? 기자회견, 우리가 직접 하는 거야? 지은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팟캐스트 말고요? 응, 이건 괴담이 아니라 기록이니까. 미정은 기자회견 장소로 작은 지역신문사 회의실을 택했다. 대형 언론사는 스폰서 압력에 취약했다. 작지만 독립적인 곳이 필요했다. 신문사 편집장은 흔쾌히 장소를 내주었다. 10년 전부터 의심했던 사건입니다. 도와드리죠. 회견 날짜는 준호의 기일로 정했다. 3월 14일. 지은은 변호사 친구들을 불렀고 한동진은 아마추어 무선클럽 회원들을 데려왔다. 송재민은 방송국 후배 기자 몇 명을 설득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연락이 닿아 참석하겠다고 했다. 전날 밤 최서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회견한다면서요? 저도 가도 될까요? 팟캐스트로 만들 거면 사양할게요.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된 취재를 하고 싶어서요. 죄송해요.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어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오세요. 제대로 전해주세요. 기자회견 당일 작은 회의실에 30여 명이 모였다.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
성자도 왔고 경로당 어르신 몇 분도 자리를 지켰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첫 문장부터 목이 메었다. 저는 10년 전 재개발 현장 사고로 남편을 잃은 박준호 기자의 유족, 유미정입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미정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진실을 쫓다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은이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 안전진단 보고서 두 버전이 나란히 떠올랐다. 숫자의 차이, 시간 표기의 조작, 측정 데이터의 왜곡. 하나하나 설명이 이어졌다. 이건 단순한 부실 시공이 아닙니다. 의도된 조작입니다. 이어서 폴라로이드 사진들이 공개됐다. 현장을 막는 경비원들, 서류를 주고받는 양복 입은 남자들. 마지막 사진에서 오명호의 얼굴이 확대되자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준혁 회계사가 돈의 흐름을 설명했다. 건설사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녹색도시문화재단으로, 그리고 다시 정치 자금으로 순환되는 구조.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기부금 영수증이 떠올랐다. 이건 뇌물을 세탁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사모님, 그런데 유령 라디오는 뭡니까? 소문으로는 죽은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는데.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미정은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저는 열흘 전부터 밤 11시 13분 AM 라디오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몇몇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미정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 방송이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과거 신호의 반사인지 혹은 다른 현상인지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허위 아닙니까? 아니요.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미정은 USB를 들어 보였다. 이 증거들은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지시를 따라 찾은 것입니다. 서랍 세 번째 칸의 테이프, 지하 주차장 스위치 뒤의 사진, 송재민 씨가 보관한 메모, 모두 실제하는 물증입니다. 지은이 보충 설명을 했다. 각 증거에는 촬영 시각, 메타데이터, 해시값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증 가능한 물증입니다. 한동진이 전파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밤 11시 13분, AM 873Hz 부근에서 미약한 캐리어 신호가 관측됩니다. 대기 역전층 조건에서 과거 전파가 반사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람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송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준호 기자는 제 대신 그 현장에 갔습니다. 제 아이가 아파서 부탁했고 준호 형은 흔쾌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0년간 침묵했던 제가 비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회견 영상은 실시간으로 지역 케이블 방송과 유튜브로 송출됐다. 시청자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저도 그 시간대에 이상한 방송 들었어요. 98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기사 봤는데 유령 방송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미정은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했다. 마지막 질문은 젊은 여기자가 던졌다. 사모님은 정말 남편이라고 믿으세요? 미정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든 아니든 그 목소리는 진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11시 13분, 미정은 라디오 앞에 앉았다.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미정아. 이제 끝난 거야? 아니, 마지막이 남았어. 지하철 3호선 끝나는 곳. 종착역. 미정은 메모했다. 다음 날 그녀와 지은은 3호선 종착역으로 갔다. 오래된 역사였다. 유실물 보관소를 찾아가자 나이든 영무원이 반겼다. 무엇을 찾으세요? 혹시 오래된 유실물 중에 박준호 이름으로 된 거 있나요? 영무원은 장부를 뒤졌다.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있네요. 2015년 3월 13일 등록. 보관번호 0113. 심장이 뛰었다. 영무원이 창고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 있었다. 라벨에는 가림막의 도시 파일럿이라고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테이프를 재생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고발 라디오 가림막의 도시 진행자 박준호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현장에 은폐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었다. 준호는 사고 한 달 전부터 자신의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용은 현재의 사건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안전 진단 조작, 하청 비리, 돈 세탁 구조.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 도시엔 보이지 않는 가림막이 너무 많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테이프가 끝나갈 무렵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이 방송이 혹시 내가 없을 때 발견된다면 미정아, 지은아, 미안하고 사랑해.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믿어줘. 미정은 울었다. 지은도 울었다. 테이프는 남편의 유언이자 싸움을 이어가라는 메시지였다. 회견 이틀 후 오명호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정중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10년 전 일로 유족분이 고통받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사실무근인 주장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했고 재단 기부 내역은 모두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전 진단도 규정대로 진행됐으며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천재지변이었다고 강변했다. 유령 라디오 같은 황당한 이야기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달랐다. 회견 영상은 조회수 100만을 넘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조사 요구 청원이 올라왔다. 서명은 하루 만에 10만을 돌파했다. 지은의 친구 변호사 김소영이 사무실로 미정을 불렀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시효가 문제예요. 형사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민사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국정조사 요구, 언론 보도, 여론 압박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김소영은 서류를 내밀었다. 진실화해 위원회 같은 특별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유가족회를 만드세요. 당시 희생자가 준호 씨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옛 신문을 뒤져 당시 사고 희생자 명단을 찾아냈다. 공식 기록엔 5명이었지만 준호의 DAT 테이프에는 7명의 이름이 있었다. 2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중식 배달원과 이주 노동자였다.
미정은 희생자 유족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처음엔 다들 꺼려했다. 10년이 지났고 지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다. 그럼 우리 남편도 그냥 죽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네, 누군가의 부주의가 아니라 누군가의 범죄였습니다. 유족회가 결성됐다. 7가족이 모였다. 이주 노동자의 가족은 네팔에 있었지만 영상통화로 참여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한편 한동진은 전파연구원 후배들과 함께 심층 분석을 계속했다. 그들은 밤마다 AM873KHG를 모니터링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마치 끝나가는 것처럼, 배터리가 떨어지는 송신기처럼. 미정은 불안했다. 라디오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했다. 마지막 조각이 있다고 했다. 그날 밤 11시 13분, 목소리는 평소보다 희미했다. 미정아, 장도경을 찾아. 장도경, 준호의 옛 동료 PD였다. 이미 은퇴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미정은 방송국 인사과에 연락해 주소를 알아냈다. 다음 날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을 찾아갔다. 장도경은 마당에서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60 중반쯤 돼 보였다. 미정을 보자 그는 삽을 내려놓았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저를요? 회견 받습니다. 준호 형 이야기. 그는 미정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방송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릴 테이프 녹음기, 믹서, 마이크. 준호 형이 사망하기 전날 저한테 파일을 하나 맡겼습니다. 장도경은 서재에서 외장하드를 꺼냈다. 이 안에 취재 파일 전부가 있습니다. 인터뷰 녹음, 문서 스캔, 사진,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준호 형이 만든 파일럿 방송의 원본도 있습니다. 사고 당일 시공사 내부 제보자와의 통화 녹음도요. 왜 이제야 내놓으세요? 두려웠습니다. 방송국은 스폰서 압박에 못 이겨 취재를 중단시켰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장도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가끔 밤에 장비가 저절로 켜지곤 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졌는데 릴테이프가 돌아가고 준호 형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미정의 심장이 뛰었다.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열흘 전부터 잦아졌습니다. 같은 시기였다. 미정이 라디오를 켠 날. 한 번은 새벽에 깨서 내려왔는데 테이프가 특정 구간을 반복 재생하고 있었어요. 미정에게 전해줘라는 부분을요. 장도경은 외장하드를 미정에게 건넸다. 이제 전해드립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날 밤 11시 13분 라디오는 가장 맑은 음질로 말했다. 도경이가 전해줬지. 이제 모든 조각이 모였어. 미정아, 내일 새벽에 중개소가 철거돼. 전력 설비 점검이라고 하지만 로그를 지우려는 거야. 그럼 그 전에 가야 해. 마지막 증거가 거기 있어. 미정은 시계를 봤다. 자정이 넘었다. 그녀는 지은과 한동진, 장도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새벽 1시, 네 사람은 외곽의 낡은 중개소 앞에 모였다. 건물은 이미 철거 예정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한동진이 기술 점검 허가증을 보이자 경비원이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다. 안은 축축하고 차가웠다. 오래된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붉은 LED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송신 표시등이었다. 한동진이 노트북을 연결해 데이터를 읽기 시작했다. 신호가 잡혀요. 누군가 아니 무언가 송출하고 있어요. 화면에 파형이 떴다. 규칙적인 패턴, 디지털 신호였다. 이건 음성이 아니라 데이터예요. 장도경이 케이블을 연결하자 오래된 릴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과는 달랐다. 이건 생전의 녹음이었다. 만약 이 목소리가 들린다면 내가 끝내지 못한 일을 누군가 이어주고 있다는 뜻이겠지. 고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테이프가 멈췄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파일이 하나씩 추출되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문서들, 시공사 내부 회계 장부, 뇌물수수 명단, 안전검사 조작 지시 이메일,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이걸 준호 형이 여기 숨겨둔 거예요? 송출 시스템에 묻어뒀네요. 저전력 자동 송신 기능을 이용해서. 그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였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여긴 무단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시청 관계자와 시공사 측 인물들이었다. 한 남자가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다. 한동진이 재빨리 외쳤다. 이미 업로드 중입니다. 세 곳으로 동시에. 노트북 화면엔 클라우드 백업 진행률이 표시되고 있었다. 73%, 74%, 75% 남자가 케이블을 뽑으려 하자 장도경이 몸으로 막아섰다. 지금 끄면 전국에서 누군가는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 변호사가 협박조로 말했다. 불법 해킹 자료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킹이 아닙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지금 생중계 중이고요. 시청자 3,000명입니다. 여러분도 찍히고 있어요. 남자들이 당황해 뒤로 물러섰다. 업로드가 완료됐다. 100%. 한동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정은 조용히 라디오를 켰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다. 잡음이 거치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잘했어. 미정아, 이제 끝이야. 정말 가는 거야? 응, 할 일은 다 했어.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이 곡은 내가 고른 거잖아.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미정이 30년 전 독창회에서 불렀던 가곡. 그날의 템포, 그날의 호흡 그대로였다. 미정은 작게 따라 불렀다. 이번엔 내가 널 보낼 차례야. 노래가 끝나자 중계소 조명이 하나씩 꺼졌다. 송신 LED가 마지막으로 한번 밝게 빛나고 사라졌다. 라디오에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자료는 전국 언론에 배포됐다. 감사원은 특별감사를 발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오명호는 구속됐고 시공사 임원 여럿이 조사를 받았다. 유가족 누락 명단은 복구되어 보상 절차가 시작됐다. 한 달 후 주민대표단은 중개소를 기억의 공간으로 보존하자는 청원을 냈다. 진실을 송신한 곳이라고.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정은 라디오를 창가에 두었다. 매일 밤 11시 13분 습관처럼 다이얼을 맞췄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느 비 오는 밤 107번 버스 정류장을 지나다 한 학생이 넘어질 뻔한 걸 미정이 붙잡아줬다. 학생이 고맙다고 인사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넘어질걸. 그냥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 앞에 앉았다. 창밖 빗소리가 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허밍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환청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다. 미정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든 당신이 아니든 고마워. 라디오는 조용했다. 하지만 안테나 끝에서 아주 미세한 불빛이 한번 반짝였다. 다음 날 신문엔 작은 기사가 실렸다. 재개발 비리 재심 시작, 유령 방송 증거 법정 제출, 10년 만에 진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밤 11시 13분, 누군가는 여전히 듣고 있다. 시간표에 없는 방송을,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를. 미정은 신문을 접고 찬양대 연습에 나갔다. 거실엔 라디오만 남았다. 햇빛이 비추는 창가에서 먼지 쌓인 다이얼 위로 오래된 빛이 고요히 머물렀다.